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한 4시간 동안 다설님하고 도주님한테 두들겨 맞았던 좌파입니다. 복수 좀 그때, 가능한가 해갖고. 그때 무슨 얘기 했었었죠? 본인이 뭐, 아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한참 싸웠죠. 희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희생? 예. 군인은 군대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것은 자기 청춘을 희생하는 것이다. 예. 다설람님은 그 희생이냐 무슨 의무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근데 아, 예,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윤어게인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윤어게인이 어게인이라는 말은 어디로 뭐 다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란 얘기가, 윤 대통령님이 이제 파면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탄핵은 통과했는데, 헌법재판까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에 이제 탄생된 말이 나온 거고, 그때 이제 윤석열 빨리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권하셔라. 이제 그 뜻에서 한 건데, 그게 지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주장하셨던 이제 자유국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온 거죠. 그 윤어게인 그 마가에서 따온 거 아닙니까? 그 마가도 마찬가지로 뒤에가 메이커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이라고 그래갖고 그 앞에 위대한 미국으로 돌아가자라는 아, 그 그 마가도 마가의 있죠. 그 예. 마가 따라한 거 아닙니까? 그 윤어게인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가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몰라요. 누군가가 윤호개인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따라해서 그걸 했는지 뭘 했는지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뭐 김용현이 그 감옥에서 윤어게인을 외쳤다고 얘기를 해갖고 그거 따서 얘기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예. 그 다설라님은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윤어게인이 그 어떤 정도의 생각인지 모르고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은 알고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호개인의 뜻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뭐 대통령으로 복권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어다 보니까 뜻은 조금 차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거를 계승하자. 계승하신 분들이 나와라 라는 뜻에서 국힘에도 윤어게인 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윤어게인 하자라는 게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윤어게인 하자라는 게 너희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호를 위해서 노력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게인이란 말이 마가도 마찬가지로 그 위대했던 그 미국이 마가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마가가 원래 그 트럼프 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네. 레이건 때 나온 얘기거든요. 네. 레이건 때 그 공화당 텍사스주가 항상 그 민주당 그 바닥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그게 마가를 왜요 근데 형님? 아니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는지 나 요즘에 내 이거 윤호개인을 왜 물어봤냐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고성국이라는 사람을 지금 장동혁이 스카우트를 했어요. 네. 장동혁 대표가 그 스카우트를 하더니 갑자기 고성국이라는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 사진 띄워버리고 사진 띄워버리고 아니지. 전두환 대통령 옛날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 이거예요. 네. 장사에다가.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라는 건 아까도 마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위대했던 미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정신으로 마가가 생겼고 네. 그렇다면 윤 어게인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돌아가서 그때 그 보수의 그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나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근데 갑자기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전두환 사진을 걸자는 거야. 네. 그러면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자는 뭐 윤 어게인과 고성국, 윤어게인,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 고성국 스카우트, 그러면 결국에는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게 이제 궁금했죠. 그래도 오늘 또, 어저께죠. 그냥 날짜 지났으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었던 김현철 씨가 전두환 사진 걸 거면 김영삼 사진 띄워라 당사에서. 오늘 뉴스 못 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근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윤어게인은 전두환 시절에 그 막강한 힘으로 그냥 모두 휩쓸어버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뭐 그런 뜻인가. 뭐 전두환도 계엄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했고, 뭐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어갖고. 포고령도 전두환 시절 때 그 포고령 5월 17일 날, 그 1980년 5월 17일 날 썼던 포고령 그대로 갖다 베꼈다. 이거 또 이번 재판 과정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설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죠. 그 고성국 선생님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죠. 그러면 고성국 씨를 이렇게 스카우트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대표가? 뭐 필요하니까 했겠죠. 일단 다살라님은 여기에 좀 관심이 없으신 거구나.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하진 않는데요, 저는. 뭐 저도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전두환 사진을 걸자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진 거는 거야 뭐. 아, 걸 수 이 있죠. 상징이잖아요. 굉장히 큰 상징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당사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이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으면 김영, 걸어야 맞지. 김영삼, 이명박, 그다음에 전 대통령이 있었나? 전두환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님 사진이 없는 게 이상하긴 하구만. 그거 없으니까 걸자고 했겠죠.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그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네, 요렇게 세 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박근혜 전두환 대통령. 대통령님의 업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의 사진을 왜 한 겁니까? 당연히 걸어야죠. 그 아니 예. 그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두 번 한 건 혹시 아세요? 뭐 그때 당시 뭐 그게 됐나 보죠, 뭐. 80년 예. 10월 27일 날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1981년 다음 해죠. 1월 22일 날인가 또 대통령이 또 됐어요. 그때는 혼자서 그렇게 연임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혼자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쭉 해왔잖아요, 그렇게. 아니 뭐 대통령 선거가 장난도 아니고 뭐 저기 뭐 6개월도 안 돼갖고 두 번이나 치릅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진짜 수치스러운 날이죠. 그런 수치스러운 짓을 한 자가 전두환 대통령인데 그 전두환에 뭐 업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 어떤 업적이 있어? 전두환 대통령만큼 나라 이렇게 한 사람이 좌파 대통령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전두환의 업적을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면. 전두환 삼천교육. 대통령 때 경제가 얼마나 발전한 줄 아십니까? 박정희 아니, 그거는- 대통령 말기 때 경제 마이너스로 떨어져 가는 거 다시 10%대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때 경제 말고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들 없어갖고 못 먹던 그 시절에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이유가 그때 삼자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뭐 예. 기름값도 엄청 싸, 달러도 엄청 약했어.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 모두 그러니까 그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필리핀, 뭐 저 베트남 뭐 이런 애들도 다 좋았어요 그땐. 전 세계가 안 좋은 나라가 없었는데 우리나라 그때 거기에 맞춰갖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그거밖에 성장 못 시킨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알았어.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면은 네네. 전두환 그 대통령님 담당 일진 연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사진을 다는 게 문제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일단 예.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 예. 새로 들어오신 고성국 씨가 전두환 사진을 예. 당사에 걸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였고, 예. 거기에 맞춰서 김영삼 예.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가, 맞아요. 전두환 걸 거면, 우리 아버지 사진 때, 이것은,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 자랑스럽고 존중하고 예. 존경한다면 그걸 왜 예. 빼요? 아니죠. 보수화가 오염돼가지고 배은망덕하게 국익을 추구한 대통령 사진을 못 걸어준 거죠. 그 김현철이가요.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김영삼이 대통령한테 별명이 황태자였잖아요. 뇌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이 뭐 그런 걸 운운하면서 제발 사진 좀 떼달라고 하세요. 저는 대환영 떼야 됩니다. 그건. 그러면, 님께서는 지금, 예,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러면 국민의힘의 좀 약간 수치? 아니면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뭐 약간은 사랑니 같은 건가요? 사람 몸으로 따지면? 없어야 될, 애초에 국민의힘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갖고 간 거죠. 민주당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 사진은. 아니,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대 야소가 뒤집혀갖고 예. 여소 야대가 된 걸 김영삼 대통령이 참당 합당으로 인해갖고 여대 야소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준 어떻게 생각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그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서 동력을 만들어준 게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무시하시는 듯한. 아니, 그게 굉장히 기회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 3당 합당했을 때 이 사람 민주화 세력 배신했다고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리 하는 그런 박쥐들은 저희 우파에서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사진 제발 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십시오. 근데 아까 3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가 잘 된 게 3조 호황을 탔다는 말씀이시죠? 플라자 합의랑. 네, 맞습니다. 근데 그 3조 달러는 낮았고 그때 뭐 오일 쇼크에서 벗어난 전 세계가 오일값 박살날 정도로 떨어졌고. 아니죠. 오히려 잘못 알고 계신 게 3조 호황이 87년도 초잖아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 임기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80년대가 그랬습니다. 80년대가. 87년이 아니라 80년대. 이게 아니죠.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예, 예. 그때 예.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그걸 그때 당시에 이제 눈에 띄게 그 성장했다라고 느낀 거는 일단 대한민국에 총 4번의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고 윤석열 때를 포함해갖고 예.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예. 그 되면서 그걸 0.9%로 올린 거였으니까 뭐 마이너스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절반은 마이너스였으니까. 근데 그때 1980년도에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2% 가까이에서 시작을 했던 경제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죠. 경제 성장이 그렇죠. 보이죠. 아니죠, 형님. 그 마이너스로 시작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일 쇼크 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때 1차 오일 쇼크 맞고 해롱해롱거리다가 전두환 대통령 때 2차 오일 쇼크 맞고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연평균 9%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3조의 호황을 뒤늦게 본 사람이죠, 전두환은. 87년도에 3조 호황이 왔는데 플라자합이랑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물가 상승률 20%로 치솟은 거 물가 상승률 잡으면서 경제 성장률 9% 찍었는데 오히려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한강 기적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요? 예,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 성장률이 연 9%인데요. 아니 1970년대 그러니까 예, 1차 1960년대 후반에 왔던 1차 그다음 예, 예, 1970년대 중반에 왔던 2차 예. 요게 딱 벗어날 때가 그 1980년 8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일 쇼크 벗어날 81년도 때 오일 쇼크가 왔으니까 그렇게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은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레임덕이 왜 왔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말기에 레임덕이 온 이유가 오일 쇼크 와서 말기에 레임덕 와가지고 해롱해롱거리는데 그러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그거 이어받았는데 오일 쇼크 극복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랑. 3조의 호황을 느껴본 게 전두환이에요. 87년이지 않습니까? 3조 호황이.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의해서 경제 성장이 됐다는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잘 내세워 갖고 경제가 그렇죠. 성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그 전두환 환경을 대통령이 예. 어떤 정책을 사용했다고 경제 정책을 그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지익이라는 천재를 등용해서 그 경제 성장률만 해도 0.9%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일 쇼크 1차, 2차 한번 찾아보세요, 시기를. 81년에 와서 그거를 극복을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랑 같이 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조왕이 87년도인데 그러면 이거 시기별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두환은 오히려 시대를 잘못 받은 거죠. 시대를 오히려 안 좋게 받아서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을 극복해 놓은 대통령이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한테 그럼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 사진 걸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니 여보세요? 잠깐만 이거 연도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갖고 제가 좀 보느라고 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1979년에 시작해서 1981년에 끝났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1980년대 후반에 왔다는 그러니까 그 저기면 삼자 현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87년에 3조 현상이 왔죠. 3조가 호황이 왔죠. 일명 3조 호황이라고 하죠. 근데 3조 호황이 전두환 대통령 임기 말이잖아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 임기 말에 뒤늦게 혜택을 본 건데 그럼 전두환 대통령이 3조 호황의 후예를 입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75년에 프라자베이로 인해서 달러 약세 현상이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프라자베이를 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사와야 됐는데 마침 올쇼크가 나서 기름이 높아졌다가 1981년도에 기름값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폭락하면서 그 이제 지금 이제 잡혀간 마두로가 있는 베네수엘라도 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기름값이 폭락을 하면서 하필이면 또 달러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달러가 약세라 우리나라가 원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가 돼서 기름을 굉장히 싸게 사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어떤 원자재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우리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였는데 그때 당시 마침 달러도 약세였고 기름값도 떨어졌는데 달러도 약세여서 더 싼 기름을 갖고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이제 SK죠. 뭐 이런 정유회사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을 만들어줬던 것도 그때 당시에 그 삼조 현상 때문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돼버렸죠. 그 삼조 현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말이 안 맞다 생각하는 게
기름값이 오일 쇼크를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게 1차 오일 쇼크가 70년대 초중반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네. 대통령 때 한 번 오일 쇼크 맞았고요. 2차 오일 쇼크가 1979년에서 81년일 겁니다, 아마. 그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12대 대통령 11대였다가 3개월 예. 만에 이 사람이 12대로 또 바뀌잖아요. 11대, 예. 12대가 텀이 3개월밖에 없거든. 3개월 만에 대통령을 우리가 두 번 맞이했으니까 그때가 예. 1981년입니다. 그러면 예. 전두환 대통령이 12대 예. 대통령 그리고 그 헌법을 바꿔서 7년 예. 단임제로 만들었던 제5공화국의 처음 시점 1981년 맞지 않습니까? 오일 쇼크가 끝나는 시점. 오일 쇼크의 여파가 있었던 시점이죠. 석유값이 급등해서 전두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일 쇼크를 극복한 거잖아요. 79년부터 81년 사이인데 오일 쇼크가 2차 오일 쇼크가요. 아니, 그 끝나고 난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알기로 바로 그 기름값은 안정화가 됐고, 그리고 안정화가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잡혀간 마두로 잡혀간 베네수엘라가 엄청 잘 나갈 때였거든 그때가. 그러니까 아니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묻혀있던 많은 석유들이 그때 당시에 빛을 발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가 쫄딱 망하기 시작한 게 오일 쇼크 끝나고 중동에 있는 석유들이 막 풀리는 바람에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석유를 팔아먹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석유를 국영화하면서 많은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갖다 쫓아내 버렸죠. 그리고 이제 쫄딱 망하기 시작한 거였고 그때가 딱 그 1981년 요때였습니다. 그때가. 그렇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물가 상승률을 보세요, 선생님. 아니, 물가 상승률이 20%에서 24%인데 그게 그럼 그 경제를 극복한 대통령이 아닙니까? 아, 그 1981년대 물가 상승률이 23%였습니까? 연평균 20%에서 24%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대한민국에 23%나 되는 그런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가까운 그런 때가 있었나요?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이게 찾아보면서 이거 저기 뭐 이게 토론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관없으세요. 말씀하세요. 찾아보시더니.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물가는 오히려 그 삼청교육대를 운영할 정도로 강하게 때려잡은 게 그 전두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삼천교육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불량대나 그 정도로- 시험을 삼천교육이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삼청교육대를 만들어도 그 누구 하나 그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던 시절, 전두환 대머리야 이러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예를 들면 대상 지금 현재 미원을 팔고 싶어도 야 올리지 마라고 하면 그때 못 올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걸로 물가를 때려잡은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또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무도 입도 뻥끗 못하는 시절이면 그 민주화 운동할 때 그 화염병 던지고 그 쇠파이프 휘두르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때 못했습니다. 그때 진짜 아유, 못해요. 뭔 소리예요, 지금 대체. 아니, 그러면은 그 시대를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럼 자꾸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왜 그런 부분을 왜 자꾸 부정을 하시냐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물가는 상승하는데 그 예, 소비 구매력이 약화되는 거, 수요가 떨어지는 예. 걸 이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했지만, 최악의 상황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게 뭐냐면 물가는 상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는 성장해왔고 사람들이 소비 욕구가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며 사람들이 먹고 살만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살만했다라는 건 내가 소비를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을 갖고 오시니까 그게 아니라 전두환 정부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는데 그것들을 극복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우파의 그 모토는 국익인데 그 네. 국익을 결국 추구했던 대통령이잖아요. 영웅 같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우파들에서 얘기하는 위대한 박정희 예. 대통령 예. 그 이후에 온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망쳐놓은 걸 전두환 대통령이 살려놨다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요거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요. 박정희 대통령 때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한번 위청합니다. 1차. 그 극복 어느 정도 해내고 2차 오일 쇼크가 또 와요.
그래서 말기에 많이 힘들어했죠. 말기에 잠깐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어도 기본적으로 박정희가 닦아놓은 중화공업의 기틀이 없었으면 전두환의 경제발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뭘 경제를 망쳐놨다는 거예요, 또.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우파 대통령만 보면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아니, 이거 못 잡아먹는 게 아니라요. 못했으니까 못했다고 얘기하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아니, 어떤 걸 못했다 생각하세요, 얘기를. 아니, 방금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보통 한 50% 정도 인플레이션이 올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인플레이션이 한 20, 30%대가 왔다 그러면 거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잡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스태그플레이션도 왔고, 근데 마침 물가도 올랐지만 소비 욕구도 떨어져 버렸던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온 걸 살려는 게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상황을 만든 건 그 전에 그 이전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근데 다만 그렇다만 이제 여기서 또 꼬투리를 잡으려 자꾸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일 쇼크 여파로 그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충분히 극복을 했을 수 있었겠죠. 자꾸 이렇게 이프만 놓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까내리를 하는데,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두환의 경제 발전은 박정희의 중화학 위주 공업 정책으로 나라의 기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유신이 중화학 공업으로의 나라 그 방향 설정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본인들 노유대로면 그 노유대로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없네요. 오일 쇼크 맞고 거꾸로 졌으니까. 그렇죠. 지금 왜? 만약 유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죠. 훨씬 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있었겠죠. 예? 아니 그러면요, 선생님. 그러면 저 스님한테 2% 하나만 질문할게요. 선생님은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안 하잖아요. 네. 유신을 안 하면은 대체 누가 지도자를 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게 또 기분 나빠하실까봐 또. 아니요, 상관없어요. 저 듣고 잘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됐으면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아마 한 100년 가까이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이요, 주장하셨던 게 대중경제론 아시죠? 대중경제론. 네. 그러니까 대중경제론도 본인이 쓴 책이 아니에요. 빨치산 출신의 경제학자 박현채가 쓴 책이에요. 근데 대중경제론은 간단하게 토론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줘요. 농사짓자, 1차 산업. 그 다음에 2차, 두 번째, 중소기업 위주의 분배를 하자. 그때가 1970년대입니다. 어떻게 분배를 하고, 대한민국 같이 이모작도 안 되는 나라에서 농사를 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쫄딱 망하죠. 그리고 그 대중경제론 자체가 시대를 못 꿰뚫어보는 게요, 그 좌파분들이 왜 반미운동을 하는지 그 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의 이론이 뭡니까? 종속이론. 그 신진기술력을 갖고 오면은 우리가 옛날에 식민지배를 당했듯이 기술이 종속당하면은 자본도 종속당한다고 해서 종속이론을 펼쳤죠. 그럼 그게 맞는 정책입니까? 옛날에 당장 조선만 해도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죠? 100년 전에? 세국 정체가 다 나라 망했잖아요. 동남아 국가들이랑 남미 국가들이 그렇게 해서 그대로 나라 망했습니다. 종속이론 하다가. 그러면은 그 김대중 선생님의 그 대중경제론대로 했으면 나라가 오히려 퇴보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손가락 빨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도망가는 건 아닌데, 일단 지금 얘기함에 있어, 일단 김대중 우리 대통령님이 일단 주제는 아니라서 잠깐 빠진 거라서 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제가 지금 다설람님이랑 얘기했던 건 아니 그 나름대로 그나마 그러니까 저희 뭐 좌파들이 보기에는 그 우파 대통령 중에 좀 그나마 멀쩡한 그 김영삼 대통령 사진은 띄고 전두환 대통령 우리가 이제 최악으로 생각하는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갖다가 당사에다 걸겠다고 하니,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그 정치의 한 축을 끼고 있고 보수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고 보수의 세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두환
전두환 사진을 걸고 김영삼 대통령 사진 찍겠다는데 솔직히 저는 좌파라서 아니, 상관은 아니. 없다지만도 열받은 거예요 그냥. 아니 지금 우리나라 고수는 왜 저러는 거야?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안 되고 예, 예. 지금 말씀하세요. 좌파형님 먼저 질문을 주셨어요. 우파형님한테 좌파형님 먼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우파분이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파가 도대체 우파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그랬으면 도대체 김대중처럼 이렇게 했었어야 맞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그거는 맞네요. 김대중처럼 했으면 존망했겠네요.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우파가 옳았다라든지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더라도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여지껏 아닙니다. 얘기를 몇십 분을 이어왔는데 이거를 그냥 원점으로 회복을 해버려 이거를. 아니 예. 오히려 자, 얘기하세요 이제 다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을 얘기를 할 거면 지금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를 잘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잠깐 동안이라도 어찌됐건 1979년, 한 2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 놓은 거 인정하시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갑자기 그 대신 그거는 인정을 안 하시고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너희들이 주장하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인정할게. 그러면 걔네들은 그때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으면 뭐 누가 대통령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은요. 알겠습니다. 하나 받고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요. 그건 잠깐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야 토론이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김영삼의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요. 그 김영삼 같이 무능한 놈은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 대통령들은 그렇게 경제를 한 적이 없거든요. 자, 이제부터 얘기 드릴게요. 김영삼 때 우리나라 역대 최고 환율 찍었죠. 김영삼이 더럽게 못해서 IMF 왔죠. 근데 좌파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때 김영삼 정부 말기에서 임기 6개월 전에 외화 반출을 막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IMF의 조짐을 느끼고요. 근데 우리 김대중 선상님께서 들어 누우셨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거 법안 통과 못 해요. 안 돼. 내가 안 한다는데 누가 날 강제로 시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가 못 됐어요. 그러고 우리나라 IMF 그대로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너무 훌륭한 게요.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 법안들을 갖고 와서 바로 실행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국익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이 내용은요. 강경식이라고 우리나라 재무부 장관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회고록. 회고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민주당이랑 똑같은 짓의 원조가 김대중 선생님 아닙니까?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은 그놈이대로는 김대중 선생님이 법안 통과만 제때 시켜줬어도 우리나라 IMF 안 맞았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신한국당에서 만들어놓은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신한국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역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지워버려야 되는 역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왜냐면요, 저는 민주화 운동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국익을 추구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정신은 국익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반공. 세 가지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 김영삼이 국익을 추구한 게 없어요. 이런 놈을 무슨 보수 대통령입니까? 제발 사진 떼가라 하세요. 김영삼이 그럼 어떤 측면에서 국익을 추구했습니까? 지금 현재 금융실명제, 그 다음에 의료 분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살리고자 경복궁 앞에 떡하니 흉물처럼 서 있었던 홍덕구 건물 해체해버린 거. 이런 거 자체를 업적이라고 얘기 안 하면 뭘 업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는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보수 쪽의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IMF를 맞이하게 된, 비극을 대한민국에 주기는 했지만도, 그 이전에 IMF를 빼고 난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만큼, 나름대로 또 잘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보수 중에 내가 생각해도 난 좌파지만, 보수 대통령, 우파 대통령 중에, 그나마 잘한 대통령 김영삼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진짜 우파는 전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요.
우파를 더 결속시킬 거고 우파의 가치를 드높일 거고요. 하나하나 반박할게요. 1. 금융실명제. 그거 전두환 때 알렸던 겁니다. 아웅산 묘지 폭발 테러로 돌아가신 김재익이요. 전두환한테 얘기했어요. 경제 정책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거 하시고요, 대통령님. 금융실명제는 지금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해놨어요. 전두환 때 이미 계획이 나왔던 거고요. 물론 그거를 계엄까지 하면서 뭐 김영삼이 한 건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획은 다 나왔다는 거, 전두환 때. 그리고 두 번째 뭐 얘기하셨죠? 의료분업. 의료보험은요. 의사들이 아직도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의료보험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 헷갈렸는데 세 번째로 그냥 넘어갈게요. 세 번째 제가 얘기하자면 조선 총독부 건물 폭파인데 김영삼 때 그렇게 반일 감정을 가져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죠? 김영삼이 뭐라 했습니까? 일본한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IMF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무분별한 반일 감정이 대체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죠. 저는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한 거는 그렇게 경복궁을 가려서 시각적으로 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 아픈 역사도 역사인데 그거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반일 감정 부추겨서 폭파시켜버렸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선 그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그 확고한 판단이 그 결단력이 없었다면 그거 안 없어졌거든요. 지금도 경복궁 앞에 아마 서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 지금도 그 경복궁 그 광화문 가면서 광화문 광장 가시면서 그 예.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보고 싶으세요? 아, 나 진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아픈 역사도 역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폭파시키는 거에 그냥 그럼 폭파시키면 되지. 김영삼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아픈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자면서 폭파시켰습니까? 되도 않는 반일 감정 부추겼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그 영화 중에 말뚝박는 영화 이름이 뭐였죠? 김영삼 때 이상한 얘기 나돌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그 전기를 막으려고 산에다 말뚝을 박았다. 그거 실제는 토지 측량하려고 박아놓은 겁니다.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반일 감정 부추긴 게 김영삼입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 보수로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해서 반일 감정 부추기고 미국이랑 외교도 못해갖고 그때 당시 반미 감정 만들고 보수는요. 그런 한미 동맹을 중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준 그 한미수호 방어 조약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동등한 동맹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한미 관계를 썩 창내버린 게 김영삼인데 그런 김영삼을 어떻게 제가 보수로 인정하겠습니까? 제발 야, 갖고 와서. 이거는 진짜 반론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김일성을 만나기로 했던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때 뭐 많은 신문지장에서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이제 만나게 되었다. 김구 이후에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게 뭐 그때 한참 나왔었으니까. 예. 통일될 수도 있었다니까 그때. 아니, 그런데도 그런 통일 의지를 표명했던 그나마 보수적인 대통령, 유일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나머지 지금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이명박, 그 박근혜, 윤석열까지 해갖고 모든 대통령이 싸그리 몽창단 북한과의 관계는 완전 개똥으로 알고 통일은 완전 저리 갈 거 꺼져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 가르쳐 놓고 그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다 사라져버리게 만든 게 그 사람들이었거든. 그나마 유일하게 보수 대통령 중에 한 사람, 유일하게 통일의 희망을 갖다 불어넣어줬던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는 아예 통일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요. 김영삼마저 빼버리면. 오케이,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준하 선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상계 만든 장준하 선생이. 갑자기 장준하 선생님은 그 경제학자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그 언론인이잖아요. 좌파, 그 유명한 언론인이죠. 좌파에. 사상계 잡지 만든 유명한 언론인이잖아요. 근데 그 장준하 선생님이나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도 유명하죠. 민주화 이사의 뿌리잖아요. 그 장준하 선생님도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6.23 민족선언 때 6.24 평화통일선언 그때 찬성하면서 박정희 정부를 내내 비판하던 장준하 선생님이 박정희 정부한테 찬사를 보냅니다. 6.23 평화통일 선언하고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 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왜 박정희 대통령,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좌파들의 구조가 정말 모순인 게요. 통일부 만들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러면서 왜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일을 위한 노력은 왜 본인들 하나도 얘기 안 합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6.23 평화통일선언. 그럼 이게 왜 김영삼이 통일을 최초로 얘기한 보수 대통령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먼저. 안 그래요? 근데 그 장준하, 아니, 지금 생각이 났어요. 이게 지금 잠깐 찾아봤어요, 잠깐. 네, 네. 내가 알고 있는 장준하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장준하. 그래서, 그 장준하 선생님 또 무덤으로 보내주신 분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물론, 장준하 선생님, 물론, 의문사라고 하셔요. 장준하 선생님이 의문사를 당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우리 진짜 뭐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외쳤고 통일을 김대중 대통령한테 가르쳐줬던 그 사람이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의문사예요. 누구 때 죽었어요? 누구 때 돌아가셨냐고요. 박정희 때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사람들은 모두 막았고 적대적으로 그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승만도 북진, 박정희도 핵만 북진, 그다음에 윤석열도 북진. 아니 뭐 사실 뭐 여태까지 보수 대통령들이 한 행동이라고 그래봐야 적대적으로 강대강으로 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고자 했던 행동밖에는 더 있냐 이거죠.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고 대화를 원하고 아무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걸로 희생 없이 통일을 갖다 원했던 이 좌파 쪽의 대통령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럼 답변 드릴게요. 자, 북진통일론부터 답변 드릴게요. 북진통일론을 가지고 막 무슨 뭐 제가 그때 그러셨죠. 뭐 이승만 대통령이 광기에 맞아서 뭐 국민을 다 죽이려 했다. 그게 아니라요. 그게 굉장히 미국 입장에선 영악한 거예요. 왜 트루먼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한미수호 방호조약 체결되니까 왜 욕을 했겠습니까? 그 이승만 그 노인네한테 또 속았다. 이딴 계약을 왜 하냐? 왜 그게 가능했냐고요? 북진통일론이요. 그게 벼랑 끝 외교전술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의. 미국이 그 당시에 조용히 한반도 문제를 덮고 전쟁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이용을 해서요. 계속 일부러 북진 통일을 외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민족들이 나중에 통일을 추구할 것을 생각을 하고 실제로 반공 의지로 국민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그렇게 한 일종의 천재적인 외교 전략 중에 하나가 북진 통일론입니다. 그거를 무슨 국민을 다 죽이네 마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물론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 희생된 건 맞죠. 하지만 우리 그 후손들은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한미수호 방위조약에서. 그때 받은 경제 원조만 해도 얼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통일을 추구했다고요. 그때 얼마나 통일 의지가 높았는데요. 7.4 남북 공동성명, 6.23 평화통일선언. 이게 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만 가지고 무슨 운영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인기는요, 저는 날릴 수 있다 생각해요. 걔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대북 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무인기 하나 못 날립니까? 말도 안 되고요. 그럼 제가 이번엔 그 진보분한테 반문할게요. 국민의 희생이 없다 하셨는데, 그럼 왜 김대중 선생님께서는 연평해전 때, 서해교전 때 왜 교전 수칙을 쏘지 말라로 바꾸셔서 왜 우리 국민의 희생을 만들었죠? 없었어야 돼 희생까지 만든 건 김대중 선생님 그분 아닙니까? 그렇게 북한한테 굴종적인 태세로 하시면서 아니 굴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한을 동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포라는 말이 거의 뭐 형제라는 얘기를 동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좀 먼 형제간을 동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 동생이 좀 어려워. 그러면 놀부처럼 싸다고 때리면서 밥을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내 동생이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도와주겠다는데 뭐 얼마나 그 형제가 이런 형제나 동포애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햇볕 정책이 뭡니까? 따뜻함을 보여주고 그 따뜻함으로 네가 외투를 벗게 함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햇볕 정책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모두가 마찬가지로 평화를 얘기를 했어요. 통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쟁이 아닌 네. 평화. 그런데 지금 김영삼 대통령 빼고 나면요. 이제 요것만 하나 대답 좀 해주세요. 진짜 답답해서 그러는데 적대적 강대강으로 그러니까 이 대북 관계를 안 한 대통령이 그 지금 현재 보수 대통령 중에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이승만 북진. 네. 저기 뭐야 7.4공동성명이나 6.23 평화협정을 얘기를 하시는데 다 미국 때문에 하게 된 거고 어쩔 수 없이. 그거 뭐 아니에요. 북진이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요,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얘기를 해서 그때 오히려 정말로 우리는 통일이 될 뻔했어요. 김일성이 급사하지만 않았으면 오히려 통일이 됐다고 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김영삼 대통령 때문이라니까요. 만약에 김일성이 죽지 않았으면. 아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6.23을 다 해놨습니다. 그 결과로 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자꾸 햇볕 정책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정말 하나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햇볕 정책이 어떤 부분에 성공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연평해전, 서해교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맞아요. 동생이 이제 저번에 한번 토론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구체적인 사실을 갖고 오셔갖고 제가 그거 그냥 넘어갔더니 저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너는 뭐 그냥 그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내가 연평해전을 또 얘기를 하면 이게 시간 길어져. 연평해전은 1, 2차전 전부 다 우리의 승전의 역사예요. 그게 무슨 우리나라 청년들이 희생을 당한 거 있어요. 없잖아.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 역사 중에는 승전의 역사라고요. 자랑스러워야 될 역사예요. 희생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6.25 때 많은 남한 군인들이 죽었다, 뭐 희생당했다 해갖고, 그때 그러니까 6.25 전쟁이 우리가 또 북한에게 패전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북한까지 쳐들고 올라갔고. 답변 드릴게요. 이게 본인들의 모순점인 게요. 이승만이 가만히 남북한 잘 있었는데, 북진 통일을 외쳐가지고 전쟁이 나서 국민을 죽였다고 이승만 대통령 오지게 비판하면서 서해해전, 연평해전 승전이 맞죠. 근데 그 문제의 맹점이 뭡니까? 김대중이 교전수칙을 바꿨잖아요. 먼저 쏘지 말라고 경비만 하고 있는 우리 해군한테. 그래서 그 바뀐 교전수칙 때문에 우리는 먼저 쏘지도 못하고 걔네가 쏘기를 기다렸다가 희생이 난 거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김대중 때문에 김대중의 그 쏘지 말라 때문에 괜히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국민이 피를 흘린 건데 그럼 김대중이 이래도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하려는 얘기를 제가 못했는데 그럼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평해전 1차 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두 번째 2차 해전 때는 교전 규칙이 바뀌었죠. 1차 때 우리가 작사를 내고 2차 때는 쏘지 마라. 먼저 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1, 2차전을 전부 다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1, 2차전 전부 다 교전 수칙이 같진 않았어요.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개 다 교전 수칙이 똑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문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고 사격도 금지입니다. 이 문제. 2차 연평, 2차 해전만 얘기할게요. 경고 사격만 금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이래서 좌파분들의 세계관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경고 사격도 못하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2차 해전만 봐도.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수상한 거라니까요. 보세요. 1차 때 쏘지 말라여서 교전 수칙이 있다가 그래서 2차 때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승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군의 문제점을 고친 자랑스러운 승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김대중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 왜 못하는지 아세요? 1차 때 맞아요. 북한 함정을 우리가 물비쳤거든요. 북한에서 1차 해전 때 경고 사격한 거 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석연찮게 갑자기 2차 때 교전 수칙이 바뀌었어요. 경고 사격 금지 쏘지 말라. 그래서 선생님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 중간에 1차 해전과 2차 해전 사이에 6.15 공동성명이 있었어요. 그때 합의를 본 거니까. NLL 근처에서 서로 총 쏘고 싸우지 말자. 이 합의를 봤잖아요, 그때.
그것 그렇죠. 때문에 2차 회전은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건데, 그때 북한이 먼저 괴지를 떨면서, 그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근데 요 1차, 2차 사이에 6.15 공동성명이 있었다는 거, 요거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동성명을 했더라도 교전 수칙을 그렇게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경고 사격도 못 하는 건데가. 그리고 아까 손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생이 문 두들기면서 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다. 맞죠. 근데 북한은요. 와서 쌀 달라는 동생이 아니라 아무리 동생이어도 말도 없이 문 열고 들어와갖고 밥 먹고 있는데 밥 가지고 가면 싸대기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순점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리고 하나 그럼 제 설명도 여쭤볼게요. 김대중 선생님은 그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죠. 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자유를 억압당한 국민의 신변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럼 본인의 역량이나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김대중 선생님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비전향 장기수들 아시죠? 빨치산들. 네. 죄다 송환시켰어요. 근데요. 6.25 때 붙잡힌 우리 국군 포로분들은 한 명도 못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국익을 추구한 사람이 맞냐고요. 제가, 예, 선생님하고 저하고, 예. 둘이서,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절대 서로 몸에 손대지 말자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예. 선생님이 저 싸다구를 때렸어요. 예. 그러면 제가 같이 싸다구를 때릴 게 아니라, 너 우리 서로 약속하지 않았니? 너 예. 저기 뭐야, 너 잘못하는 거 맞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싸다구 때렸다고 같이 싸다구 때리고 또 싸웁니까? 이거는 예. 요거는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같은 사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죄송한데 이래서 그 좌파분들이랑 안보관이 제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보라는 건요. 말로써 할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보여줘서 상대가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저는 진짜 안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싸대기를 때렸으면요. 팔목을 비틀어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거를 너 안 때리기로 약속했는데 왜 때렸어? 얘기해봐. 그럼 반대쪽 손에서 싸대기 또 때리겠죠. 우습게 보면서. 그러면 싸우기 전으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관계의 발전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좀 폭력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 알았어. 그래, 싸우지 말자. 우리 합의를 봤어요. 그랬더니, 예. 또 그 버릇 못 고치고, 또 손버릇을 날려요. 그러면, 하지 말랬잖아, 우리.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을 우리도 예.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예. 지성 있는 사람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 적어도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은 점을 얘기를 누구한테든 외국인은 어느 나라한테도 얘기를 하더라면 북한은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참고 이렇게 다독여줬어. 그리고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 걔네들은 계속 좀 폭력적이나 하더라도 우리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아. 라고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한테 그러니까 외치고 얘기를 해줬을 때 오히려 인정받은 건 대한민국 아닐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이래서 그 좌파분들 세계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대화를 한 거잖아요. 대화로 합의가 된 거를 깼는데 그런 상대랑 어떻게 대화가 통합니까? 판문점 도끼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죠? 군화랑 철목 갖고 와.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때 김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갱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죄송합니다. 편하게 얘기해. 근데 갑자기, 그 말에 좀, 표현에 웃음이 난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웃음이 난 게 아니라, 아니 그 군화 갖고 이 표현에 웃음이 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얘기하던 것도 다시 잠깐 돌아와서 그 선생님은 김영삼을 그러면은 우파에서 품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김영삼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보수에서 가장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는 뉴스를 갖다 딱딱 종합해 보면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한 장동혁 그리고 그렇지만 사과가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사과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놀란 가슴을 저희가
그것만큼은 사과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장동혁. 그리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한동훈 아니 뭐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불편할 수도 아니, 있어요. 이 말 아니, 듣는데 편하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한동훈을 쫓아내버리고 그 전에 있었던 한동훈을 대표였던 한동훈을 그냥 그 익명 게시판에 그 한동훈이 글을 올렸다라는 이유. 근데 알고 보니까 또 한동훈이 올린 것도 아니에요. 한동훈의 지인들이 올린 글. 근데 이걸 익명 게시판은 원래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드러내면서까지 한동훈이 너의 지인들이 이러한 그 해당 행위를 했어. 그러므로 너도 아웃. 그리고 그 계엄은 사과. 그렇다 그러면 한동훈하고 같은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통합된 보수가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한동훈 내치고 또 분열. 그런데 뜬금없이 사과는 해놓고 윤호개인의 앞장을 서고 있는 고성국 씨를 갖다 스카웃을 해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다시 윤호개인으로 돌아가는 장동혁?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지? 관심이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 고성국 들어오자마자 전두환까지 소환을 해요. 전두환 사진 걸제. 예. 그랬더니 그나마 그래도 좌파 쪽에서 보수 대통령 중에 좀 인정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김영삼인데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도저히 김영삼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전두환하고 사진 같이 걸어놓을 수 없어.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와갖고 사진 좀 띄자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수는 이 정도로 망가져 있지 않은가 예. 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 그래서 오늘 그 다살레님한테 야화 좀 하자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제가 거기서 답변을 드리면요. 그 김현철 같이 자기 아버지 후광 팔아서 황태자 소리 들을 정도로 뇌물 받아 처먹는 그런 작자가 그렇게 발광을 하는 거 보니까 당이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예, 왜냐하면요. 김영삼이 영남 좌파의 원조입니다, 이 사람. 그 말하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마 사건이 김영삼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김영삼 때문이죠. 근데 김영삼 같이 그렇게 보수 대통령들의 역사 바로 세운다, 5.18 특별법이다 보다 만들어서 헌법 원칙인 소급표의 원칙까지 소급표의 원칙은 원래 헌법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 판결하려고 본인들이 헌법 대원칙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좌파들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법치를 다 무시해요. 어쨌든 그렇게 소급표의 원칙을 부정하면서까지 우리 우파 대통령을 처벌한 그런 사람은 저희는 우파의 대통령을 할 수 없고요. 이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국힘에 남아서 계속 분탕치는 영남 좌파들, 김무성과 그 따까리들, 얘들이 다 김영삼파예요. 이런 애들과 함께 할 수 없고, 한동훈은요, 선생님이 아까 계속 가족 얘기했잖아요. 가족으로 따지면요, 박근혜 대통령, 우리 할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해치는 원수예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아니, 근데 김문수 대통령 후보도 예. 김영삼 대통령의 어떻게 생각하면 적자입니다. 그렇죠. 김영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수의, 그러니까 보수라는 이념의 형태화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보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보수라는 이념으로 뭉친 정당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보수의 정체성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김영삼은 존재 자체를 갖다가 무시를 하면서. 아니, 잠깐만요. 네. 아니, 토론이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아니, 좌파 형님. 네. 아니, 지금 토론을 내가 듣다 보니까. 네네. 지금 여기 우파 형님이 뭐, 김대중 얘기하고, 뭐 누구 얘기하고 하면서 듣다 보면은, 여기는 그냥, 이 똥인데, 아니, 우파 쪽에 그 티셔츠에 고춧가루 하나 무는 거 같고, 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똥통에 빠져있는데, 너 여기 왜 고춧가루 이거 묻은 거 왜 안 닦고 있냐,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요, 형님도 이제 좌파 형님이 우리 좌파의 어떤 대단한 점, 좋은 점 이런 것도 얘기해가면서, 그러면 우파가 또 좌파의 잘못된 점도 얘기하고 아니 여긴 지금 똥통에 빠져가지고 지금 왜 고춧가루 지금 티셔츠에 묻은 거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고 계시면은 이게 토론이 이상하게 가잖아요, 형님. 너무 공평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면 좌파 얘기도 해. 선생님 계속 지금 우파 뭐 얘기하고 김대중 얘기 조금 하고 또 말 돌려버리고 지금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그 본인네 그럼 좌파 대통령이 뭐 잘한 거를 한번라도 좀 얘기라도 좀 해보시던가 그러면.
아니, 네, 근데 말씀들 이게 하세요. 워낙 많아갖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그럼 모르겠어요. 답변 하나만 드릴게요. 그동안 생각해 주세요. 그 많은 것 중에. 아니, 저는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재명 네. 대통령부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부터 얘기를 김대중 할까요? 아니, 근데 워낙 얘기하셨는데, 많아요, 워낙, 네, 진짜. 제가 단 하나만 답변할게요. 김문수를 정계에 끌고 온 건 김영삼인데요. 적어도 김문수가 박정희 대통령 추모사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영상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김영삼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운동권 시절 때 틀린 거를 다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수가 추구하는 정신이 뭐냐고요? 당당하게 국익을 추구하면서 희생을 하고 역사에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국익을 추구해라. 그게 저희 보수의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예, 말씀하세요. 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대단한 논리시다, 진짜. 예, 그러니까 역사의 심판은 받더라도 국익을 예. 위해서라면 그 심판마저 나는 감당하겠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말하게 돼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 재판하면서 측근들한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 싸울 것이다. 어떻게 되든 역사가 바로 잡히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언젠가 해야 된다면. 누군가 해야 야, 된다면. 제가 지금 한다고. 선생님, 그게 보수의 정신이에요. 보수는요. 아니, 혹시 좌파처럼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누군가가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 생각이세요? 진짜 이 논리는 아니 제가 진짜 이거는 진짜 존중합니다. 진짜 이 발언만큼은 제가 아마 다른 또 우파들이랑 토론할 일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내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파해 방법이 있어야지 이게 토론이 되지. 진짜 이건 뭐 완벽한 논리인데요, 그냥?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분들의 어떤 말을 제가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좀 어떤 거를 그럼 과연 좌파 대통령이 잘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제가 아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주 했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좌파로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 뭐 일단 지금 현재까지 4분이 계십니다. 예. 근데 이분들 전부 다 평화 통일을 주장하셨어요. 국민의 어떤 희생도 없이 평화적으로 예. 노무현 대통령님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원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니까 햇볕 정책 같이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는 그런 온정의 마음으로 또 통일을 갖다 추구하셨고, 문재인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힘을 빌렸지만 예. 적어도 그러니까 북한을 이해함에 있어 어떤 누구라도 내가 지금 운전사가 되더라도 어떤 사람이 힘을 빌려서라도 이 통일보다 큰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너무 낮추면서까지도 통일을 갖다 추구하셨던 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어떠한 통일 정책을 펼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적대적인 통일 정책은 피지 않을 것이다. 아니, 통일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죠?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아마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것만큼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놓으셨죠. 예. 근데 저는 왜 자꾸 좌파 대통령들이 왜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햇볕 정책에서 저희가 얻은 게 뭡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잘못된 게요. 그분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연설에서 미국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해줘서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이나 하시는 분인데 그 핵이 지금 동아시아 안보를 얼마나 위협합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저는요 힘없는 명분은 궤변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궤변을 했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자주국방을 할 수 있었냐고요. 계속 자주국방 운운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말할 것도 없죠. 북한한테 삶은 소대가리 그리고 남북 연락망 사무소 폭파당하고 국익을 해쳤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문제가 이겁니다.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것도 저희도 그러고 싶죠. 당연하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죠. 근데 그게 실현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반론을 하게 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남북 관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예,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갖고 토론을 합니다. 예, 남북 관계, 외교, 경제, 예, 사회, 예,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예,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예, 요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두 번째로 외교. 예. 자, 말씀하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부치 선언 일어났고요. 예, 일본한테 일본이 일제 때 우리나라의 뜻 만행 사과 받아냈습니다. 두 예, 번째, 노무현 대통령 때 일본 의회를 찾아가갖고 많은 예, 사람들이 할 말 다 하시고 너희들 잘못했잖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깔끔하게 혼을 냈지만 일본 뭐 똥 씹는 표정을 하는 몇몇 의원들도 있긴 했지만 일본 의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받아냈어요.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소부장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지네들이 초계기 띄워갖고 잘못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뭘로 막았나요? 한일 정보 협약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 협약인가? 이거 요거 그냥 연결버렸죠? 강으로 맞서셨어요. 옛날에 일제 때처럼, 옛날에 고종 때처럼, 일본 놈들이 뭐라고 한번 하면은 그냥 확 찌그러졌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닌, 너희들 까불지 마, 앞으로 대한민국 그렇게 말랑말랑한 나라가 아니야.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 때, 이번에 일본을 갔더니, 다카친가 하는 일본의 총리가 나와서 손 흔들고 차 떠나는데도 창문 열어놓고 손 잡고 뭐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됐죠. 예. 그들도 알아요, 이제는. 다시는 한국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보호된다라는 걸 일본도 이제는 알게끔 문재인 대통령이 해줬습니다. 뭐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외교 안 하고 한일 외교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외교 잘했죠? 아니요, 저 답변 하나하나 드릴게요. 김대중 때요. 김대중 때 어떤 대외 외교를 잘했습니까? 김대중 선생님이요. 저는 이게 좌파들 세계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혹시 이거 번외인데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천황한테 90도로 참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대중 선생님이잖아요. 측근들이 말렸는데도 천황 죽었을 때 90도로 인사해서 조문하고 일본 신사참배하고 독도 어업협정 누가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오히려 대일 외교 참사 났죠, 김대중 때.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렇게 절을 했습니까? 네. 대통령 임기 끝나고 하신 거죠? 아니요, 그 사람 신민당 총재 때 히로히토 죽었을 때 가지 말라 했어요, 측근들이.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안 가는데 혼자서 꿋꿋이 가서 90도 인사하고.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죄송하지만. 아니, 상관없습니다. 김대중 때 신사참배까지 했고요. 그리고 한일 어업협정 개떡같이 해놔갖고 아직도 일본 애들이 독도 가지고 계속 찝쩍대는 그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외교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소미아는요, 외교는요, 감정으로 그렇게 맞서는 게 아니라 유능한 외교관의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건데, 그 역사의식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군사협정을 취소해버리는 대한민국의 대외 신임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과거사가 어쨌든 저쨌든 신경 써줄 것 같습니까? 신경 안 써요. 왜 좌파분들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자꾸 그렇게 반일 감정이라는 감정에 휩쓸려서 한일 관계를 보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김대중 선생님께서는 재임 시절에 신사참배를 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뭐 이것도 또 반론을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갖고 세 번째로 제 경제 얘기를 좀 할게요.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이겨낸 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뭐 저는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해봐야 필요가 없다. ADS를 대한민국에 들여놓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많은 IT 기업들 그리고 벤처 기업들 많은 사람들 도전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현재 네이버 카카오를 만들어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 많은 자기가 진보적인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러니까 민주노총 그다음에 농민들 올라서 난리를 쳐도 그들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결국엔 한미 FTA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대통령이에요. 물론 이라크 파병이나 뭐 이런 아픈 살을 갖다 내주긴 했지만도 어찌됐건
대한민국이 미국과 현재 무역관에 있어 관세 0%, 트럼프 이 미친놈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관세 0%로 현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25년 동안 많은 물자를 갖다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게 만든 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거기서, 대통령은,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아니, 제가 말씀 많이 계속 길었나 하세요. 봅니다. 네. 아니, 계속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좀 너무 아쉽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경제가 좀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들보다 경제 성장률을 뒤로 가지 않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룩했지만, 많은 뭐, 마이너스 20%, 25%, 뭐 이런 나라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그때 마이너스 0.5%로 잘 막아낸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론 해주세요. 김대중 선생님이요. 반론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IMF가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거를 자기가 정치적으로 일어나서 IMF 일어났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아니, 네이버, 카카오가 IT 기업 많이 유치한 건 맞아요. 근데 불편한 진실 하나 있죠. 다 전라도에 몰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버블닷컴 터져가지고 벤처기업도 얼마나 소리소문 없이 많이 망했습니까? 게다가 김대중이 경제요? 대학생 카드라고 신용도 없는 대학생들한테 카드 만들어줘서 무분별하게 소비 습관 만들어서 시장에 부실 채권 남발한 게 김대중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노무현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 임기 말에 제가 경제 성장률 7%밖에 못해서 죄송하다고 막 읍수하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제가 봐본데 한미 FTA를요 자꾸 노무현의 업적이라 생각하시는데 절반은 이명박이 한 거지 않습니까? 노무현 때 양쪽 합의가 중단됐다가 그거를 나중에 이명박이 와서 외교적으로 푸른 게 이명박 아닙니까? 그거 제가 7%는 임기말 지지율이었고, 경제 성장률 4%밖에 못해서 죄송하다는 게 노무현이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FTA를 왜 자꾸 노무현의 업적으로 다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저의 주장을 하고 반론을 듣고 이게 다음에도 제가 할 얘기가 뭐 교육도 있고 사회 분야도 있고 해갖고 그러니까 그럼 이걸 교육 얘기하시죠. 그럼 교육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지금 그러니까 뭐 경제면 경제 하나만 갖고 김대중의 경제 뭐 요거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제가 얘기를 하고 반론만 듣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교육 얘기해보세요. 교육 얘기. 교육. 좀 반론했어요. 말씀해보세요. 교육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해갖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의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를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전교조를 설립을 찬성하게 만들어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어요. 오빠는 웃을 수 있어. 전교조를 만듦에 있어 찬성하시고 협조하셨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저 때는 진짜 이게 뭐라고 그러지? 그냥 인민군은 늑대, 김일성은 뚱떼지, 공산주의는 빨갱이, 모든 것들이 얘네들은 폭력만 일삼는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대한세계의 역사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아시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긴급조치를 없애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들고자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교육 정책은 훌륭했다.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EBS 등 이걸 활성화시켜갖고 공교육을 또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지금 우파 대통령들이 과외, 학원 이런 중심으로 교육을 함에 있어 사교육을 발전시켰다는 건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교육 교육 위주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평준화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명박이나 이런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특성화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자괴감 느끼게 하고 어렸을 때서부터 차별화를 느끼게 했던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든 대통령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런 걸 없애고자 했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니까. 두 가지만 반론하는데
차별화를 없어지게 하는 게, 교육의 차별화를 없어지게 하는 게 문재인이 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이런 얘기 하기 싫었지만, 문재인의 아들인 조국이 했던 짓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제가요, 근데 그 그- 일반화된 그 저기 한 사람의 그 어떤 아니, 그 사건 갖고 얘기를 하시면 진짜 요거는 좀 근데 얘기를 드려요. 약간 좀 그- 좀 불공평합니다. 이거. 근데 형님,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요. 수시제도가 뭡니까? 저는요, 대한민국 수능 100%로 해야 강남에 살든 강원도 삼척 깡촌에 살던 애들 공평하다 생각하거든요. 수능 100%로 하잖아요. 강남 사는 애가 쪽집게 과외를 받아도요. 시골 깡촌 사는 아이는 강남 쪽집게 교사 수준의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들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대등한 경쟁이 된다고요. 근데 좌파들이 교육제도 어떻게 바꿨습니까? 수시제도로 바꿨잖아요. 수시 받으려면 서류 받고 추천받고 그거 그냥 해줘요? 다 돈이 줘. 돈 없는 놈은 명함도 못 내리죠. 그 결과가 조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좌파들한테 교육제도에 있어서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 생각해. 제가 조민 사태에서 너무 화가 났던 거는 근로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일하면서 돈 받고 등록금 충당하는 게 근로장학금인데요. 그 100만 원, 200만 원도 다 긁어간 게 조국과 조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본인들이 교육 정책에 있어서 차별화가 없다고 논합니까? 그리고 전교조요? 전교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마음 많은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역사 강사고, 제가 정말 그분이랑 토론하는 게 인생의 소원이거든요. 황모 씨? 황 선생님? 뭐라 합니까? 한국사를 배우는 이유. 성숙한 반미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역사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교조. 이거는 확실하게 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정교조에 대한 그러니까 네. 평가는 이제 보수분들은 너무 싫어하고 좌파분들은 너무 좋아하고 와 이게 좀 있어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애매한 게 아니라 제가 잠깐 껴서 죄송한데 네네네. 좌파분들이 그렇게 반미 교육관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식들 다 미국 시민권 따고 영주권 따고 유학 가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했던 행동 이런 걸 일반화 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그래 선생님 노무현 때 로스쿨 만들고 사법고시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순간적으로 한 정권당 하나씩만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정말 전교조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 사람이 저 전교조 얘기하면 3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저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저도 3시간 동안 받아줄 수 있어요. 아니요 저도. 나중에 이건 여기서 3시간 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알겠습니다. 하시는 아니, 거고. 다른 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번엔, 그러면 그럼 이제 제가 남북 관계 얘기했고 외교 얘기했어요. 일본을 빗대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교육 분야 얘기했습니다. 이제 사회 분야, 내가 이제 요거만 좀 얘기할게요. 그럼 제가 종교주에 대해서 한 가지 케이스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가 해도 됩니까? 이건 반론만 듣고 마칠게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저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반론하신 거에 반론을 저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예,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반론하고 마치자 그러면. 그러면 사회인 제가 사회 분야만 딱 하나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좌파 대통령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저는 여기 이제 우파분들 많으시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좀 개몽됐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좌파 대통령 다 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저 나름대로 잘한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찾아보시면 저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네라고 한두 분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성공한 거예요. 사회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의 노령연금이라는 게 노무현 시대 생겼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그때 당시에는 전 국민이 받는 혜택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생겼지만 전 국민이 받는 혜택이 아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됐어요. 야,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까? 이거 인정 안 하시면 이것도 웃기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65세가 넘어가시는 노령연금에 연금을 기반을 만들어낸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노숙자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요. 우리나라 국민 주민등록증가 있으면.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럼 답변은 뭐 굳이 다 할 거여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만 길으니까. 그럼 저희가 전교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건 얘기해야겠어요. 연금을요. 김대중 대통령 강제 가입시켰잖아요. 공산국가입니까? 근데 노무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제 가입한 거, 연금 납부한 거 못 찾게 했잖아요. 공산국가 아닙니까? 이게 문제고, 의료보험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거고요. 전국민 확대는 김대중 대통령 때 했습니다. 예, 근데 기틀 만든 건 박정희 대통령이죠. 근데 제가 전교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전교조에서 교사들이 가르치죠. 인권 평등. 근데요, 2000년대 초에 전교조에 대해서 증언한 증언집이 있거든요.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교장실 들어가서 교장 폭행하고 학교 기물 때려 부수고 교장 끌고 가서 막 성토하고 애들 선동해서 수업 거부한 다음에 강당에서 밤새도록 이상한 반미 노래 부르게 하고 애들한테 술 먹이고 그게 전교조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이 모양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치지만 제발 김영삼 갖고 가세요. 본인들이 진보로. 제발 전두환 대통령 모셔오게. 그리고 다썰만 형님. 예예예. 제가 음질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하나 주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 제가 몰랐는데 음질이 제가 봐도 안 좋더라고요. 다 죄송하고 마이크 쿠팡에서 하나 주문했습니다. 음질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 15,000원짜리만 사도 좋아요. 예,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죄송하고. 그리고 제발 좀 우리 좌파 형님은, 좀 깨어나십시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그래요. 두 분 고생하셨는데, 아니, 진짜 자파형님, 보셔도 오늘 토론 양쪽 들어보시면, 이거를 어떤 제3자, 초등학생 50명 정도를 만약에 지금 좌파형님하고, 지금 우파형님하고, 통화 내용을 한 50명의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누가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디에 줄 것 같아요? 장단컨대 48명은 우파 쪽에 줄 서게 됩니다. 52명은 접니까? 50명 중에 48명이요. 아, 예. 근데 왜 그거를 이빨 꽉 깨물고 그거를 그러고 계세요. 지금 발전 과정이나 뭐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늘어뜨려 놓고 봐도 이 차이가 너무 심하고 본인 얘기한 거 내가 들어보니까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뭐 얘기하고 무슨 평화통일 얘기를 했다라든지 그거는 그냥 일반 국민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평화통일 통일만세 이거 뭐 누가 못해요. 이거 말은 다 할 수 있죠. 나는 진짜 아까 지금 우파형님 얘기했듯이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아니 깨어났다는 건 너무 좋은 얘기예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한 사람이라도 계몽시키기 위해서 온 거지. 제가 제가 좌파로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보고 계신 분이 본인 얘기를 듣고 그렇죠. 아니요. 본인 얘기를 들으면 네. 좌파였던 사람이 야 좌파가 이런 거였어? 하고 우파가 되죠. 예, 제가 진짜 한마디 하면요. 저는 저 좌파 형님 얘기가 그렇게 위화감 안 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저거보다 더 하세요. 저는 아직도 명절에 집에 가면 너는 아직도 김구 선생님 욕하는 그런 이상한 책 보고 그런 정신 나간 놈들 얘기 믿고 그러고 아직도 다니냐라는 얘기를 명절 때마다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진흙에서 핀 꽃이 나올 수 있도록 우파 대통령들의 훌륭한 점을 계속 알리고 다닐 겁니다. 올해 또 설날 때 또 한 소리 듣겠네요. 너 아직도 김구 선생님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책 보고 그러고 다니냐 한 소리 듣고. 저는 오늘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발언을 하나 하자면 저는 오늘 와갖고 여기 보니까 지금 3,800명 정도가 듣고 계시는데 2명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네, 맘대로 하세요. 아까 50명, 58명이 지금 전부 다 그거라 그러면 나머지 그래도 4%는 저한테 좀 넘어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 또 다살람님이 인정을 해주셔갖고. 아니, 그 초등학생 기준에서 초등학생이라고 얘기했잖아, 초등학생. 그렇습니다. 여기는 초등학생이 없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 2명이라도 2명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2명, 그러니까 2명 정도는 알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네, 편하게 데려가십시오. 여기는 한 명도 못 데리고 가게 막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토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오늘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네. 또 문자 넣으면 한번 좀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이 형님은 말 끊고 뭐하고 그러지는 않네.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그치?